2020년, 21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제 주린이들이 몰려올 겁니다. 코스피가 3,100을 넘었습니다. 3,300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200포인트. 사실 이거 마음먹으면 일주일이 뭐야? 2, 3일 안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다시 그 주린이들이 어떻게 몰려올 것인가. 물론 20년, 21년에는 사람들이 상승장만 경험을 해본 주린이들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하락장도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시장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거거든. 그러면 과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분명히 새로운 주린이들,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건데 제대로 배워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 저희가 Y3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2020년에 주식 초등학교라는 채널을 만든 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 직장에서. 그걸 만들 때 제가 책을 쓰는 마음으로 기초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산발돼 있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과거 제도라든지 과거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업데이트 측면으로 마련을 했고 새로운 주린이들에게 또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완강하시는 분들, 끝까지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와이즈 클럽이라든지 노다지 IR노트라든지 십수만 원에 이르는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못 들을 것 같다는 분들은 지금 포기하세요. 지금 포기하시고 남들이 돈을 벌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배 아파도 하지 마세요. 요게 핵심입니다. 해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뭐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장을 해놨다 들으셔도 좋고요. 중간중간 끊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완강을 하시라. 근데 완강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여러분의 책임이다. 자, 갑시다. 주식 투자 첫걸음이니까 완전 주린이부터 조금씩 한 중급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갑니다. 아시는 내용 나오면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순서로 가게 될 거고 이게 주식입니다. 실물증권. 요즘에는 실물증권 안 나옵니다. 다 전자증권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삼성전자 금 5만 원 정. 주식이 뭡니까?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그 자본을 뜻하는 그걸 증서로 만든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고 팔고 차익을 남기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라는 거.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고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고 쉽죠? 주주의 권리. 주식을 사면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배당받을 수 있죠? 그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배당 안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해산을 할 경우에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자녀 재산을 나눠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즉 의사결정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내가 가진 의결권만큼 10주를 갖고 있으면 10표,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0표,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0표. 그렇죠? 액면가 시가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액면가라는 거는 미국에는 이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있습니다. 최소 100원 단위로 가고요.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은 이 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원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0주가 있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5만 원 이런 식으로. 산수 쉽죠? 이게 자본금의 개념이에요. 시가는 뭐냐? 여러분이 주고받는 매매하는 그 가격입니다. 즉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 시가라는 뜻이고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이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와 주가는 완전히 다른 거고 시가 총액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이거는 전체 주식 수 곱하기 현재 주가를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곧 이 기업의 현재 가치. 그 기업의 주식을 모두 다 합쳐서 주가로 곱한 게 이 기업의 현재 가치다.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쉽죠? 주식시장은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통시장이 뭐냐? 내가 사고 파는 거. 주식이 유통되는 거래시장. 한국거래소 장내. 이걸 이제 장내라고도 하거든요. 장내에서 거래되는 걸 유통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장외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발행시장은 뭐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IPO. 이게 뭡니까?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을 한다.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100주 있어서 비상장 주식 주주들끼리만 있었지만 이거를 10,000주로 더 많이 해서 9,900주를 더 발행을 합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발행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기업. 그래서 공모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주입니다.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을 공개한다. 이게 IPO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곧
공개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사기업도 아니고 가족 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오늘 주식을 사면 뭐 결제일로 따지면 이틀이 걸립니다만 내가 당장 오늘부터 그 회사의 일부분 주인이 된다. 이런 공개 기업. 그래서 재무제표가 됐든 이 회사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단일 판매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즉시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그런 공개 기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코넥스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고 KOTC라고 하는 장외 주식 거래시장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의 약자입니까? 스탁 무슨 프라이스 인덱스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코리아 컴포짓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종합 주가지수, 종합, 짬뽕.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기업에 모두 다 합쳐서 주가지수를 만든 게 코스피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뭡니까? 이게 나스닥 들어봤죠? 그거 벤치마크 한 겁니다. 코리아 시큐리티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 아, 발음 좋다. 코스피는 기준 시점이요 80년 1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100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거 촬영하고 있을 때 코스피가 한 3,100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31배, 수치상으로는 31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80년 대비 30배, 31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신규 상장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막 100조 원짜리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10조짜리가 상장 폐지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분자, 분모에서 다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된다. 그러면 뭐 코스피가 뭐 한 20% 떨어져요? 아니에요. 똑같이 분자, 분모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엔 영향이 없습니다. 이해가죠? 자, 코스닥은 뭐냐? 코스닥은요 96년에 생겼습니다. 제2의 시장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름도 코스닥, 나스닥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웃긴 일이 생깁니다. 코스닥 지금 얼마입니까? 800포인트 넘어섰죠. 근데 요거 제가 예전에 만들 때 9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코스닥이? 요거는 저희 Y스트릿에 제가 코스닥 개스닥이라는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기준 시점은 96년 7월 1일 100이에요. 100이라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코스닥 800, 900이에요? 사실은 80, 90입니다. 왜냐면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IT 버블 뭡니까? 2000년의 최고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925까지 코스닥이 올라갔던 거예요. 거의 코스닥 3000이었어요. 코스피 3000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박살이 났죠. 그게 거의 한 3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걸 치환을 하면 96년 100선을 했을 때 당시에 30까지 떨어진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30까지. 그래서 한국거래소 아저씨들이 너무 창피하다. 근데 또 너무 창피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코스닥이 30이야, 29야. 너무 뒤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안 됩니까? 해서 이 96년 7월 1일에 100 기준을 1000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이 됐던 겁니다, 당시에. 해서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코스닥이 800, 900이 아니라 80, 90이다. 여전히 96년 수준도 회복을 하지 못한 게 개스닥이다. 라는 겁니다. 해서 개스닥 시장은 뭐다? 지수 투자가 아니에요. 개별 종목 시장이지. 코리아 컴포짓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는 종합주가 지수니까 상징성이 있어요. 국가의 상징성. 아니면 코스피 200, 우량주 200개만. 근데 개스닥은 절대 지수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수 보고 투자할 때는 뭡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만약에 배터리가 잘 나간다. 만약에 바이오가 잘 나간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게임주가 많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게임주가 잘 나간다. 그럴 때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 한 17, 8년 전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뭐였는지 알아요? 서울반도체, LED 만드는 회사. 우리 지금 다 LED로 바꿨죠. 그때는 형광등, 백열등이었어. 그래서 야, LED라는 게 있대. 미쳤어. 그러면서 서울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메가스터디가 시총 1위였습니다. 사교육 열풍. 역시 대한민국 학원 보내야지.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보면 그 대한민국의 시대상, 기술상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이오젠,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은 엄민용 연구원의 강의를 Y스트릿에서 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 불탔을 때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 1등하고 2등, 3등 막 쭈르륵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뭐 샀어야 돼? 2차 전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 장인데 시총 상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ATS라고 해서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인가? 하여튼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했죠.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독점이었는데 한국거래소를 대체하는 거래소가 생겨나면서 거래 시간이 확 늘어났죠. 예전엔 그냥 9시부터 3시 반이었는데 이제는 8시부터 일종의 뭐 프리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는 정규 시장만 3시 반일 뿐, 이거는 KRX 한국거래소 기준일 뿐, 애프터마켓으로는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시는 저녁
6시까지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공시는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6시까지. 근데 이거를 최근에 어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12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켓이죠, 마켓. 주식 시장도. 마켓의 의미는 뭐예요? 시장의 의미는 뭐예요? 시장에서 뭐 합니까? 거래예요, 거래. 자,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한다. 그게 시장에 존재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처럼 거래 시간이 길수록 원래 그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1시간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과 하루에 12시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어디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더 시장 친화적인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 후자인 거죠. 휴장일, 우리가 좋아하는 날인가?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한국거래소는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빨간 날은 다 쉽니다. 굉장히 착해요. 성실해요. 빨간 날은 무조건 다 쉬어.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 빨간 날은 아닙니다만 거래소 분들도 근로자고 증권사 직원들도 근로자다 보니까 빨간 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은 쉽니다. 그리고 12월 31일, 12월의 마지막 날도 휴장을 합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이거는 이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12월 31일이 공휴일, 빨간 날이다 그러면 12월 30일에 쉽니다. 해서 만약에 30일이 휴장이다 그러면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28일까지 사야지 이 거래일 뒤로 결제가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첫 주식 거래는 1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왜 10시일까요? 아침 9시에 이분들이 종 치고 빵빠레 올리고 케이크 썰고 박수 치고 그러거든요. 이런데 막 금융위원장도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첫 주식 거래는 1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1월 2일 오전 10시라는 거.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주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벌써 여러분은 매매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가와 지정가라는 게 있죠. 시장가는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도를 걸어놓은 요걸로 사겠다라는 게 시장가입니다. 그리고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86,000원이 중간 가격인데 85,600원에 살래요 라고 밑에다 걸어놓는 게 지정가의 개념. 조건부 지정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정가에 내가 주문을 했는데 체결이 안 되면 종가에 시장가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에 다 살 건데 일단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걸어는 놓을게.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안에 사야 되는데 여기다 걸어놨다가 체결 안 되면 다음날 넘어가니까 다음날 오르면 배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종가에는 시장가로 바꿔주세요 라는 게 조건부 지정가입니다. 오늘 안에 다 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종류가 너무 많긴 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유리 지정가가 있고 최우선 지정가가 있습니다. 최유리는 뭐예요? 최고 유리한 거. 최우선은 뭐예요? 최고 우선하는 거. 쉽죠? 근데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최유리 지정가는 상대방 방향의 최우선 호가 가격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살 거야.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유리 지정가로 가면 여기에 가는 겁니다.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내놓은 요 호가로 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 매도해놓으면 안 팔리겠죠. 근데 상대방이 지금 사겠다고 해놓은 이 매수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유리,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되냐면 유. 당신이 내놓은 그 방향에 내가 걸어놓겠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지정가는 나 쪽으로 보면 돼요. 매수하겠다라는 건데 이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가격으로 내가 매수하겠다. 매도할 때도 이 가격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최우선 매도 호가로 걸어놓겠다라는 게 최우선 지정가입니다.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근데 거의 다 매매는 시장가나 지정가로 한다. 박세익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습관은 시장가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로 들여라. 왜? 네 돈이 이만큼의 호가를 좌우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때 원할 때 투자 판단을 했을 때 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한두 호가 더 싸게 뭐 사겠다 하다가 못 산다. 아파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500만 원 싸게 살라고 500만 원만 깎아주세요 했다가 거래 못하고 몇천만 원 날라가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가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스마트 주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SOR이라고도 표기가 되는데 이게 예전에 거래하시던 분들은 못 보던 화면이 생겼죠. 중간에 이렇게. 일종의 중간 가격이에요. 이 가격으로 빠르게 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가격을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뭐 지정가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매수가로 지정을 했는데 아니면 이 정도 매도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걸로 빠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이 가격으로 자동으로 가장 빠르게 사고 팔 수 있게끔 주문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개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 주문이라고도 하고 SOR이라고도 합니다. 체결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주겠습니까? 싸게 팔겠다는 사람,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장땡 아니야? 내가 이 펜 하나를 옆에 사람이 1,000원에 사겠습니다. 나는 10,000원! 그럼 누구한테 팔 거야?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우선이 최우선입니다.
가격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가격을 불렀어요. 나도 10,000원, 저도 10,000원에 살래요. 그러면 시간 먼저 온 사람.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우리 가게 가서 뭐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수량입니다. 같은 가격에 똑같이 도착을 했어. 그러면 많이 사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꼭 도매상이 아니어도. 그 다음이 위탁매매 우선입니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수량을 주문을 했으면 위탁매매 뭐냐?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넣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MTS를 통해서 먼저 주문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MTS 수수료가 싸요. 거의 0.01호나 아니면 0.0 몇몇 혹은 뭐 평생 무료 서비스도 있거든요. 근데 지점에서는 막 0.15 막 이렇게 매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수료 많이 내는 사람한테 우선적인 걸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를 거래를 누가 해요? 한국거래소에서 하죠. 한국거래소의 주주가 누군지 알아요? 거의 증권사들이에요. 증권사들이 이제 회원사이자 주주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사이자 주주사인 증권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몰랐던 것도 나옵니까? 우리 중급자들? 그래. 알찬 시간이네요. 가격 제한 폭도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지금 얼마입니까? 30%죠? 상한가, 하한가 위아래로 30%.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확대돼 온 거예요. 한 20몇 년 전에는 상한가가 4%인 적도 있었어요. 8%인 적도 있었고 그 전에는 15%였고 가장 몇 년 전에 최근에 30%로 확대가 된 건데 이거는 선진 시장일수록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한가, 하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진 시장일수록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존재하는 최우선 이유가 뭐예요? 거래. 첫째도 거래, 둘째도 거래, 셋째도 거래.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하는데 장을 안 열어. 미국은 12시간씩 뭐 애프터마켓, 뭐 비포마켓, 뭐 프리마켓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우리는 장을 안 열어. 그러면 안 되겠죠. 첫째도 거래, 둘째도 거래, 셋째도 거래.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40%라도 오늘 팔고 싶다고. 근데 나라에서 마이너스 30%니까 더 이상 오늘은 거래 끝! 아무도 팔지 마! 근데 예를 들어서 하한가 가서 마이너스 30%에 한 10주만 거래가 됐어. 한 2명만 팔았어. 그럼 나머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못 판 거예요. 단 10주가 거래되고 하한가로 잠겨버려서. 그럼 이거는 시장의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야 하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하고 얼마가 됐든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8% 이상은 안 돼요. 15% 이상은 안 돼요. 30%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할수록 오히려 선진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더 가격 제한폭을 늘려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고 투기의 민족 아닙니까? 투기의 민족이 또 워낙에 막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금융위원회나 공무원들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진짜 진정한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가격 제한폭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중심 7%, 호치민은 10%, 중국은 뭐 시장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과창판은 좀 더 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0% 이렇게 해서 후진국일수록 가격 제한폭이 좁아요. 자, 이거는 보셨죠? 상한가, 하한가. 보통 이제 이따가 캔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한가에 가면 이렇게 위에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한가는 반대고요. 가격 제한폭에도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예전에 상한가가 15%일 경우에 저거 한 12% 오르고 있어. 3%포인트 남았잖아요. 요거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때 사서 일종의 자석 효과. 상한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거 끌어당길 거야. 라고 수급 보면서 따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30% 시대가 되면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한가 따라잡기는 없지 않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은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어떨 때 합니까? 상장 폐지될 때, 상폐될 때는 7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합니다. 호가를 받아서 30분에 한 번씩 거래를 땅 체결해 주거든요. 그때는 뭡니까? 그냥 마이너스 막 90% 되기도 하고요. 하루 만에. 그냥 어찌든 마이너스 99%도 있어요. 마이너스 99.9%도 있고 동전주로 그냥 갑니다. 막 몇십 원짜리도 생기고 그냥 정리하십시오. 말 그대로 정리매매입니다. 상장 폐지될 때. 특수증권, ELW라든지 신주인수권 뭐 이런 것들도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하나, 레버리지 ETF 있죠. 이거는 그러면 상한가, 하한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배수로 갑니다. 레버리지 ETF 2배짜리 있죠. 이거는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60%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런던 시장이었나요?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컴 개발하는 그 회사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하루에 30몇 %가 빠진 적이 있어요. 급락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를 넘어버리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됐습니다. 기초자산이 그냥 0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ETF를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샀더라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도 3배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3배로 떨어진다. 3배짜리는 33.3% 이상 떨어지면 바로 그냥 상패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 시장일수록 가격 제한폭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장에서 마이너스 30 몇 퍼센트 한번 맞아버리면 하루 만에 끝난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곱하기 0, 제로가 되는 인생은 절대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시초가라고 해서 그날에 시작이 되는 가격 있죠. 이것도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거래 재개될 경우, 그러니까 거래 정지됐다가 예를 들어 뭐 상패 심사 같은 거 받을 때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될 때는 기준 종가의 20에서 50% 그러니까 2배에서 반토막까지 오갈 수 있습니다. 시초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으로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 시초가만 20,000원 혹은 5,000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중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규 상장 첫날은 또 다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에 움직여요. 이거 예전에 좀 달라진 거예요. 10,000원짜리 주식이면 시초가가 6,000원에서 40,000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에 그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 제한폭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함을 해서 이날 하루만 변동폭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3대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아마 수급 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은 당연히 여러분 같은 개인이고 외국인은 해외 투자자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즉 증권사, 보험, 투신 즉 자산운용사 즉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등등이 있습니다. 누가 큰 손이겠습니까? 이 중에 가장 큰 손.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 당연하죠. 외국인이 가장 큰. 그래서 외국인은 방향성을 만들고 기관은 모멘텀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뭡니까? 움직이는 힘, 단기적으로 뭔가 축적된, 그러니까 방향 말고 탄성, 탄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방향성을 만든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수급을 많이 봅니다. 개인 수급은 사실은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개인은 대부분 반대로 갑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르는 날 순매도, 하락하는 날 순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순매도, 순매수라고 표현해 드린 건 뭐냐면 매수, 매도가 아니라 그날에 누구든 산 게 있고 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많이 샀으면 매도보다 매수한 게 많으면 순매수, 매도한 게 매수한 것보다 많으면 순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계? 이런 그 수급, 이거는 거래소 있죠. 한국거래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다 회원사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금감원에서 나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주식 투자할 겁니다 라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좌가 또 한국거래소랑 거래하는 외국의 증권사가 됐든 국내 증권사에 됐든 데이터가 취합이 되죠. 그게 한국거래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기타 외국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여기 있죠. 수급 외국인은 외국의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인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HTS에서 나오는 수급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개인 외국인 기관 개가 있고 여기는 기관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타 법인은 별도로 또 표기가 되고 사모펀드도 별도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기타 외국인도 별도로 표기가 돼요. 여기 외국인이랑 또 달라요. 이 기타 외국인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금감원에 등록해놓고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타 외국인으로 꼽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관 중에서는 자,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뭡니까? 트레이딩룸에서 옛날에 뭐 슈카월드 그분이 증권사 트레이더 출신 아닌가, 물론 이제 채권을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증권사 고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금융투자 이렇게. 그리고 보험사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험금, 그 보험료죠. 보험료를 가지고 뭐 합니까? 보험사는 뭐 국제사든지 투자를 하죠. 그게 요 보험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거 워런 버핏이 좋아하시죠? 왜? 보험료 들어온 걸 가지고 그 사이에 재투자해가지고 자산을 덮으려고 그걸 이제 플롯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anyway,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투신은 투자 신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극단적인 의미의 그런 투신 아니고 자산운용사, 투자 신탁을 말하는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에 많이 가입해. 그러면 투신이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펀드에서 막 환매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신은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게 기관의 수급을 욕하는 겁니다. 특히 투신. 아니 사람들이 내 펀드 내놔. 나 환매할 거야.
내가 직접 투자할 거야? 아니면 나 이제 더 이상 주식 안 해? 라고 돈을 빼가고 있는데 야, 투신이 왜 자꾸 맨날 순매도라냐? 왜 자꾸 맨날 팔기만 하냐? 라고 욕하는 거는 뭐예요? 아,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돈을 맡기는 사람의 행태가 중요한 거지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행태가 뭐가 중요해요?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기금은 뭐냐? 어디 있니?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각종 기금들 있죠. 사학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 당연하고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복권기금, 남북협력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등등 그걸로 운용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기금 등등등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가 이제 지금 안 나오죠. 국가지자체. 옛날엔 따로 표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다 합쳐져 나옵니다. 연기금 등의 국가지자체.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무 포지션에 다 노출된다 그래갖고 제도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국가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으로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있죠. 기타 법인은 뭐냐? 일반 회사, 삼성전자, Y3, 주식회사 Y3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Y3이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타 법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큰손 투자자들은 세금 때문에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조금 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가족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운용을 하죠. 그것도 여기 법인에 어디 있습니까? 기타 법인에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입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기타 외국인이 그 개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고 기관은 모멘텀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증시에서는 수급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미국장에서는 특히 수급 데이터가 없습니다. 미국은 수급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거를 왜? 주식 투자하는데 수급을 왜 봐야 돼? 거의 이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되는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주식 보유 현황. 그러니까 펀드의 보유 현황을 보고 우리도 아, 워런 버핏이 뭐 샀네. 빌 에크먼이 뭐 사고 팔았네. 여기 있는 형님들. 그분들 거로 보고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알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투기의 민족?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사람들을 더 많은 매매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근데 증권사나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거래 수수료가 생기니까. 나라에서도 거래세 수입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나요? 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갑니다. 기본적 분석이 뭡니까? 펀더멘탈. 펀더멘탈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기초 체력이라는 뜻입니다. 모멘텀이 폴짝폴짝 뛰는 이런 탄성, 탄력 같은 거라면 펀더멘탈은 그 체력 같은 거예요. 체질, 체력. 그러니까 체력이 우수해야겠죠. 그래서 그 기초 체력이 우수한가 어떤가를 따져보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본질적 가치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내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른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곧 가치 투자의 시작점.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고인이시긴 합니다만 여기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드신 거고요. 손익계산서 하면은 되게 어렵죠. 내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어우, 어려워. 몸서리 치지 마세요. 자, 쉽게 갑니다. 매출은 뭔지 알죠? 벌어서 남긴 거. 이게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순서예요, 순서. 회사가 물건을 팔아. 그러면 매출이 잡히겠죠. 그 매출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즈 부스터를 만들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판다. 그러면 매출액이 5만 원이 되는 거죠. 쉽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노바렉스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데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아,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 뭐 한 3만 원이라 치자.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 그렇죠. 우리 천재들. 이거 쉬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 판매하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막 수수료 나가죠. 판매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엄청 뛰어나가.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빠져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얼마 됩니까? 그렇지, 10,000원. 이해가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우리의 이익. 영업이익. 영업을 통해서 남긴 이익.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이 뭐예요? 순이익이죠. 요거 세 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런데 이 사이에는 몇 가지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을 가르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세금입니다. 법인세. 여기 법인세 비용 있죠. 세금 내야죠. 벌었으면. 물론 적자 기업은 안 냅니다. 이연되기도 하고요. 금융 관련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대출 받지 않습니까? 부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나갔는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금융 수익. 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그러니까 영업이 아닌 쪽으로 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잘못하다 막 상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잡손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여기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빼면은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순이익이 왜 중요합니까? 이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순이익이 곧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자, 매출이 5만 원이 아니라 50억, 500억이면 뭐해? 매출 원가, 판관비가 엄청 나가서 영업이익이 만약에 적자가 됐어. 혹은 영업이익은 흑자였어도 이상한 비용, 그 다음에 재무관리를 잘못해갖고 금융비용 많이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적자가 되죠. 순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돼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돌려줄 배당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적자 보는 기업에는 투자가 꺼려지는 이유가 결국엔 벌어서 남기는 게 없고 주주에게 돌려줄 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적자 기업이 턴어라운드 기미가 보일 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건 기초편이니까 해서 자, 여기 운동기구가 있어요. 요거 무게추 한 2개만 올려도 금방 부러집니다. 그래 이런 운동기구 사시겠습니까? 근데 한 500kg까지 견뎌. 근데 나는 한 100kg야. 그럼 어때? 야, 500kg까지 견디는 걸 100kg인 내가 누워서 운동을 해. 안정적이겠죠. 이 안정성 지표가 사실은 기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회사가 자본 총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본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만은 빚이 있느냐 이 비율을 따지는 건데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하겠어요? 작을수록 건전하겠어요? 작아야죠. 그렇죠? 우량한 기업일수록 왜 무차입 경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린 돈 안 빌립니다. 어떤 기업이 무차입 경영할 수 있어요? 돈 잘 버는 기업이나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도 중요해요.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서 Y스트릿에 100억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본은 뭐 한 10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저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총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즉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빌려온 것도 포함이 돼요.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금융업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행들은 자기 자본 대비 몇백까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또 증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왜 신용융자 증권사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빌려갔는데 자본금 대비 2배인가 4배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제한이 있어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왜냐면 이 회사가 나중에 그 빚 못 받아서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증권사가 막 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신용융자 즉 빚 투하하는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 그게 막 이자가 8% 9%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완전 남는 장사 아닙니까? 담보도 있고 주식이라는 담보 담보권 그냥 막 반대 매매로 막 행사해버리면 되니까 담보를 빨리 회수할 수도 있는데 거의 9%에 이르는 이자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늘립시다. 우리 증자합시다. 이렇게 돼. 이해 갑니까? 이해 못했구나. 어려우니까 끝까지 들을 때 저희가 메리트를 드리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세상에 쉬운 것도 없는데 돈 버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 자산. 그러니까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 단기간에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단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 갚아야 할 빚 대비 얼마가 있는가. 그러면 유동 비율이 높아야 좋겠어요? 낮아야 좋겠어요? 높아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IMF 외환위기 우리가 왜 겪었습니까? 단기간에 갚아야 할 외화 빚은 많은데 나라 안에 외화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때 망했던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자기 자본 비율도 높을수록 좋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이자 보상 비율은 뭐냐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의 몇 배를 남기는가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아니 1년에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1억을 내. 근데 영업이익으로 1억을 남기는 회사가 1억을 다 이자 비용으로 내면 순이익은 제로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영업이익을 100억을 버는 회사가 이자 비용 1억이 1년에 나가. 이건 뭐 그냥 콧방귀 낄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해서 이자 보상 비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높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은 안정성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얼마나 잘 남기는가. 매출만 크면 뭐해? 막 퍼줘. 사장님이 미쳤어요. 계속해서 퍼줘. 막 세일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팔았을 때 50만 원을 남기는 회사는 영업이익률 50%,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3만 원 남기는 회사는 영업이익률 3%. 어떤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많이 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100억을 벌어서 어떤 회사는 50억을 남기고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5억을 남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액을 2배로 만약에 200억을 어렵게 매출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위에 있는 회사의 이익은 100억이 되죠. 근데 이 회사는 10억이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크기, 볼륨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볼륨이, 이익률이. 그리고 또 하나, 매출이 커질수록 고정 비율이 낮아지면서 이른바 어려운 용어인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납니다. 뭐냐면 우리 직원이 8명이잖아요. 8명으로 매출 100억을 할 때랑 8명으로 매출 200억 원을 할 때랑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 우리 임대료, 동북빌딩 임대료는 똑같이 들어. 이 전자칠판 전기요금 똑같이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 볼륨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나중에 뭐 PER 같은 멀티플 밸류에이션도 배우겠습니다만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승수 효과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ROE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이제 슬슬 어려워지죠. 네? Return on Equity. Equ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투자를 말할 때는 equity 투자는 지분 투자, 자본 투자, 주식 투자를 말해요.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거, 자본을 말하거든요.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는가, Return on Equity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만 꼽으라면 ROE를 꼽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ROE가 예뻐야 됩니다. 예쁜 아롱이. 우리 아롱이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야 돼. ROE가 커야 돼.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아까 영업이익률도 거의 이제 멀티플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ROE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회사에 100억을 투자해줬어. 그쵸? 근데 어떤 회사는 10억을 버는 회사가 있어. 어떤 회사는 2억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ROE가.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증자합시다. 자본금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하면은 200억이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100억 가지고 10억을 벌었으니까 200억을 가지고 20억을 벌 수 있겠죠. 그쵸? 이 회사는 4억을 벌게 되겠죠.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더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100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고 해. 더 손을 벌려. 제가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겠습니다. 이걸 증자라고 하거든요. 자본금을 증액한다. 증자. ROE가 10%인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2%인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ROE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왜? 똑같이 100억을 더 부었는데 누구는 20억을 벌고 누구는 4억을 벌어. 극단적으로 또 자, ROE가 2억인 회사는 뭐예요? 2%죠. ROE 2%인 회사가 있다 칩시다.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됩니까? 예금이자 은행에만 맡겨도 2% 나와. 심지어 미국 국채 10년물만 사도 4% 이상을 줘.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나라에서 1년 동안 맡겼을 때 물론 10년물이긴 합니다만 3% 4%를 준다고. 그 나라 국채를. 대한민국 국채를 사도 2%가 넘어요. 근데 저 회사가 적자를 볼지 망할지 횡령이 날지 불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 자산에 리스크를 잔뜩 지고 투자했는데 1년에 2%만 번대.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사실상 고용유지, 법인세 납부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수익성이 정말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ROE가 높은 회사만 잘 보셔도 최소한 최악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죠? 이봐 김비서.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ROE, Return on Equity, ROE를 알고 싶은데 2023년, 2024년 삼성전자의 ROE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봐. 삼성전자의 2023년 ROE는 4.1%였고 2024년에는 9.0%로 예상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해외 같은 기업에는 그래서 이 분자와 분모가 있죠. 순이익이 분자, 자기 자본이 분모예요. ROE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러면 ROE를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익을 높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익을 못 높인다,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모를 줄이면 돼요. 자기 자본을 줄이면 돼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주분들 저희 자본금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5억밖에 못 벌어요. ROE가 5%밖에 못 나오니까 50억을 나눠드릴게요. 그럼 주주들 주머니로 5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배당처럼 세금도 내지 않는 그런 유상감자죠.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간 돈이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금이 50억이 돼요. 그러면 50억으로 똑같이 5억을 벌어. 그러면 ROE가 5%였던 회사가 10%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똑같이 5억을 버는 회사가 갑자기 아롱이가 예쁜 아롱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기업들은 많이 합니다. 이거를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서 설비 투자하고 마케팅 열심히 해서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을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져가세요. 이게 효율적인 자본 배치라. 이해가시겠죠? 자, 성장성도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별 5개 쳤죠. 죄송합니다만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수익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안정성,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입니다. 왜? 성장주에서 더 높은 차익 실현 기회가 나오거든요. 매출액도 얼마나 증가하는가, 영업이익도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 증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주가는 뭐다? 기울기에,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와이스트릿이 뭐 한 매출 한 10억 벌 것 같대. 시장쌤 그런가 보다. 뭐 이대고 열심히 하고 뭐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50억을 벌었대. 그럼 쟤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0억을 벌었대. 그 다음에 200억을 번대. 이렇게 되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펑 올라가는 거죠. 근데 20억을 벌 것 같대. 20억 이번에 기록했대. 22억 벌었대. 이거예요. 근데 20억을 벌다가 40억을 벌다가 그러면 2배 늘어난 거죠. 증가율이 100%인 거죠. 그러면 40억에서 100%는 뭡니까? 80억이 돼야겠죠. 80억에서 100%는 160억이 돼야겠죠.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같은 각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100% 성장하던 회사가 80%, 70% 이거를 눕는다고 하거든요. 그 성장률이 누워. 근데 우리는 계속 100%씩 성장하는데요. 뭐 이것도 좋아요. 이런 회사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주가는 뭐다? 올해도 100%, 내년엔 120%, 내후년에는 130%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래? 성장률이 작년이랑 똑같아? 이러면 또 이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근데 다만 이 퍼센테이지로는 이렇게만 나와도 사실은 엄청난 서프라이즈 이거는 하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도 100억, 내년에도 100억, 내후년에도 100억. 이건 뭐예요? 정체예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장성뿐만 아니라 기울기의 각이다. 기울기의 각. 엔비디아 주가가 왜 떨어졌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가 저 회사는 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회사야 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깜짝 못 놀래키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기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이 탑 다운 방식이고 바텀 업 방식이 있습니다. 탑 다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경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좋은 산업을 보고 그 좋은 산업 중에서 훌륭한 기업을 찾는 이 순서가 탑 다운입니다. 바텀업은 완전히 반대겠죠? 좋은 기업부터 찾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잘 되나를 보고 그러면 경제는 좋아? 이렇게 보는 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쉽죠? 버핏 같은 사람은 바텀업을 한다고 하죠. 우리는 경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누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지 연어 같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단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버핏 같은 방식이 이쪽이고 이코노미스트나 증권사 뭐 투자 전략 차원에서 보는 거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탑다운 방식이 조금 더 쉬워요. 바텀업은 진짜 열심히 하는 전업 투자자들은 이거 잘 발굴만 하면 2배, 3배, 5배 벌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경제는 조금 뭐 경제랑 주식은 다르니까.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죠. 금리 낮추고 해서 그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기도 하니까 사실 주가가 좋을 때는 역설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야 주가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산업이 좋아. 2차 전지 산업이 엄청나게 뜰 때는 2차 전지 관련주 뭘 사도 다 올랐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물 들어올 때 그때는 반도체 내에서 훌륭한 기업, 알만한 기업,
10년, 20년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에 꾸준히 공급하던 기업을 사면은 알아서 수익이 납니다. 아니면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산업 ETF를 사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주린이들에겐 조금 더 쉽긴 합니다. 블루칩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량주. 그리고 옐로우칩은 중저가 우량주, 스몰캡은 소형 기대주 해서 블루칩, 옐로우칩, 스몰캡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밸류에이션의 기초로 갑니다. 조금씩 이제 어려운 용어 나와요. EPS라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Earnings per share. 주, 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술 잘 마시는 주당이 아니라 한 주당 순이익을 얼마를 버는가. 자, EPS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걸 뜻합니다. 이런 거는 뭐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EPS를 가지고 뭔가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응용 버전이 PER. 아시겠습니까?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뭔가 비율이라는 뜻인데 주가, 이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을 뜻해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당 순이익, 이 EPS의 몇 배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10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PS가 한 주당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가는 얼마일까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10,000원인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주가가 2만 원이 되면 PER은 몇 배가 될까요? 20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R이 5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5,000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PER이 20배 받던 기업이 5배로 급전직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꺾였을 때, 성장이 안 나올 때는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를 5개 친 거 있죠? 성장. 그거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PER이라는 게 아주 밸류에이션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초적인 지표인데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P/E로 표기도 합니다. 여기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PE 비율, PE 레이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PER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낮을수록 좋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우선은 미래 성장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높은 PER,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PER은 그냥 뭐 한 10배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8배까지 떨어지면 극저평가였다. 한 12배 혹은 15배까지 가면은 극고평가다라고 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 PER이 10배인데 어떤 기업의 PER이 Y스트릿이 PER 20배를 받고 있어. 그럼 고평가입니까? 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 10% 성장하기도 허덕일 때 이 회사는 매년 20%씩 성장을 해. 그러면 이 PER 20배가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내가 저 회사를 저 정도 가치를 주고 샀을 때 PER 20배를 주고 샀을 때 몇 년 만에 본전을 뽑을 것인가.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죠. 이게 연간입니다. 그러면 연간 한 주에 1,000원씩 벌던 회사의 주식을 2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몇 년 걸립니까? 20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PER 20배 이렇게 그냥 퉁쳐서 아주 뭉뚱그려서 러프하게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도 계속 강조드린 거 뭐예요? 성장의 기울기. 1,000원을 지금은 벌지만 성장세가 아까 20%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은 20년 걸릴 계산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1,200원. 2년 만에 1,000원 벌던 회사가 1,200원. 그렇죠? 그리고 1,440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난 처음에 20년이라고 계산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10년 연위로 앞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는 회사는 PER을 높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계적으로는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성장, 낮을수록 저성장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일 경우입니다. 근데 워런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이 알려준 게 뭐죠? 시장의 비합리성. 항상 그 가격표가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정해놓는 가격표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가격이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가격이 잘못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게 또 가치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녀석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니죠. 그냥 미래의 실적을 지금 전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26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PER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죠.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망이라는 건 변수는 늘 변하고 상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PS 선행 PER, forward PER이라고 쓰는데, 이 선행 PER을 보려면 EPS가 주간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 혹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이게 평균치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평균치가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EPS가 달라지면 어때요? PER도 달라지겠죠. 혹은 EPS는 그대로 있더라도 주가가 달라지면 또 PER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계속 같이 껴 맞춰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성이 있죠. 성이 있고 이 주변에 이게 뭐예요? 연못입니다. 연못. 그리고 여기 뭐 담벼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김혜자 선생님 아니고 영어로 해자라고 하는데, 이 해자를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뭐냐면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넓을수록, 담이 높을수록, 만리장소처럼 길수록 어때요? 적이 넘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걸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Y3이 유튜브를 기똥차게 잘해. 다른 유튜버들이 따라하려고 해도 못해. 경제적 해자가 우리는 높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특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PER 10배라도 올라가고 있는 PER 8배, 9배, 10배로 올라가고 있는 릴레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재평가받고 있는 PER 10배일 수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 PER 10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30배 받던 기업이 PER 10배 되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3분의 1 토막입니다. 회귀를 할 수 없는 잣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성장 산업은 PER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고성장 산업은 PER이 높겠죠. 뭐 4차 산업 같은 경우 로봇, AI, 바이오, 전통 제조업, 장치 산업. 이게 뭐냐면 캐펙스가 뭐냐면 캐피탈이 뭐예요? 자본, 익스펜디처, 지출 혹은 확장. 계속해서 자본을 쏟아 부어야 돼. 우리가 100억을 벌었는데 매년 50억씩 기계장치를 사야 돼. 뭐 만드는데 맨날 기계가 고장나고 유지보수 하는데 2, 30억씩 들어가 라고 하는 기업에 캐펙스가 계속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런 회사는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이야. 우리는 기계장치 공장 하나도 필요 없는데 우리는 설계만 하는데요. 엔비디아 공장이 있습니까? TSMC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애플이 공장이 있습니까? 팍스콘에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런 회사는 그래서 이 캐펙스, 장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저평가 받습니까? 계속해서 신공정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 새로 늘려야 되고 때로는 치킨 게임도 해야 되고 자본적 지출이 계속 많은 산업이다 보니까 워런 버핏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애플은 사도 삼성전자는 안 사. 갤럭시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R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또 PER이라는 게 아까 1년, 12개월 선행 실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때로는 3년에서 5년 이상을 선반영하기도, 꿈의 크기.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이 어떤 신약을 개발한대. 임상 1상 데이터가 엄청 좋았대. 주가가 뜨죠. 근데 그게 2상, 3상까지 거쳐서 신약으로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크기가 클수록 고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게 수년간을 앞당겨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두해빌 하고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보니까 2027년 이익 추정치 대비 PER이 한 70배 정도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평균이 PER 10배인데 그 7배를 받고 있어. 70배. 근데 그것도 25년, 26년 실적이 아니라 27년, 한 2년 후의 실적 대비 70배까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고평가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추정해 놓은 27년도 실적이 만약에 2배 더 늘어난다고 쳐요. 그럼 이론적인 PER은 70배가 아니라 35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갑자기 거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실제로 실적이 그만큼 나느냐, 그리고 그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 되느냐, 그게 기본적인 펀더멘털과 모멘텀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봐야 한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금리가 5%인 시대랑 미국의 기준금리가 0%인 시대랑 어떻겠습니까? 돈을 가져다가 사는 게 어떤 게 쉬워요? 저금리일 때 쉽죠.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는 이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금리 시절이야. 아니 은행에만 넣어놔도 5% 주는데요? 뭐하러 그저 위험하게 주식 투자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겠죠. 그럴 때는 이 밸류에이션도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성장세, 기업의 꿈의 크기, 기업에 어떤 산업이 있는지, 어떤 지출이 얼마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매크로 상황까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R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한숨 나왔지 않습니까? 종합 예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식이 정말로 재밌고도 어려운 거예요. 종합 예술이. 거기에 또 인간의 심리, 광기까지. 야, 이거는 된다. 이 2차 전지가 세상을 바꾼다. 2030년 다 전기차 탄대. 그 배터리만 곱하면 자동차들 얼마냐? 와! 하고 가는 거죠. 광풍이 불고. 거기에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까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고 프리미엄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프리미엄 요인이 많으면 좋은 거겠죠. 왜 디스카운트를 받을까요? 성장성이 떨어진다. 전방 산업, 그러니까 우리 부품을 가져다가 쓸 그 산업이 좀 어둡다. 그럴 때 디스카운트 되겠죠. 최대 주주, 경영진이 좀 이상해. 과거에 저 회사가 자꾸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실적 발표가 안 좋았어. 혹은 지정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북한 요즘엔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이라도 글로벌 경제 뭐 휘청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증시가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 등등. 프리미엄 요인은 완전 반대입니다. 고성장, 즉 계속 강조해드리는 성장의 기울기가 요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소리 나는 겁니다. 혹은 1등 기업 프리미엄이라는 거 들어봤죠? 경기가 안 좋을 때 구조조정하죠. 2025년 초에 건설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지방 건설사들은 여전히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수십 등 하는 건설사들 다 나자빠져. 그럼 그 일감 누가 가져올게 해요? 남아있는 기업들. 1등 기업이 줍줍하는 거죠. 그래서 1등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대주주와 경영진이 와이스트리 이데오처럼 훌륭하다. 이런 고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수긍을 안 하죠. 자, 그리고 과거에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력이 많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다. 잘 벌어서 배당도 많이 하고 주주와의 소통도 잘한다. 그리고 ESG,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우수하다. 이런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쪽을 우리는 찾아야겠죠. 이렇게 보면 되게 쉽죠. 근데 이게 기업 안에 묶여 있을 때는 그 기업을 분석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지금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나? 그 산업 내에서 입지는 어떻지? 경영진은 어떻지? 과거의 실적 발표는 어땠지? 배당은 잘하나? ESG 경영은 훌륭하게 하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건 이제 총 정리인데, 자, PER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PER이 높다고 다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PER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죠. 근데 뼈 때리는 말 이겁니다.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다. 속담도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현대차 PER이 얼마입니까? 4.5배, 4배에서 5배. 테슬라 PER 얼마입니까? 뭐 100배 넘었던 적도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누구는 100배를 받고 누구는 4, 5배밖에 못 받아. 그런데 앞에서 제가 똑같은 자동차 회사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디는 자율주행 회사고 소프트웨어, AI 기업이고 로봇 기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빨리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점점점 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걸 깨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재평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거고, 성장성이 보이지만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기업. 턴어라운드. 이건 뭡니까? 흑자 전환. 기업은요, 아까 성장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하락세에 있는 기업이 매년 이익이 50%씩 감익이 되다가 마이너스 10%였대 라고 하면 어때요? 주가 올라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적자 보던 기업이 흑자 500원 남겼대. 그럼 주가 올라요.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이제 부실을 다 떨궈냈다. 내년부터는 좋아지는구나. 그럴 때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으면 좋다라는 거고, 성장이 정체돼서도 주가만 많이 오르는 기업도 있죠. 테마주. 이런 기업들이 PER이 높게 나옵니다. 혹은 적자 상태인데도, 적자면은 당연히 PER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PER 없이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닝 시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닝 쇼크냐, 어닝 서프라이즈냐. 그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주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PER, 저평가를 릴레이팅 해야 하는 요소들은 알겠죠. 앞에서 프리미엄 요인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만약에 높은 PER,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PER 50배를 받던 기업이 50%씩 성장할 줄 알았는데 30%만 성장했다. 주가는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봤을 때 30% 성장은 어마어마한 고성장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30% 성장을 기대한 게 아니라 50% 성장을 기대하면서 올라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30% 성장입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 우리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저성장 시대라고 해도 이미 주가는 시장에서 50%를 기대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현실적인 눈을 빨리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주가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주가가 굉장히 달라요. 대표적으로 기업의 시간도 주가, 주식 시장의 시간과 많이 달라요. 주식 시장은 급해. 당장 오늘 사서 상한가 맞았으면 좋겠고 한 달 만에 30%, 50% 벌고 싶고 그게 주식 시장의 생리입니다. 근데 기업인들은 어때요? 1년 사업 계획을 짜고 5년, 10년 후에 먹거리를 M&A를 준비하고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기대치도 다르고 기업인들 만나서 보면 와, 올해 우리 10% 성장했다.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GDP가 0.8% 성장하는 시대에 잘하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뭘 기대합니까? 옆에 30% 성장하는 떡상하는 기업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녀석은 항상 현실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다. 그게 3년을 앞서가는지 5년을 앞서가는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고평가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다. 자, 이제 EPS랑 PER 하나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서. 자, 이제 BPS와 PBR이 나옵니다. 요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아까는 뭐예요? PER, EPS는 성장, 수익 가치였죠. 이거는 자산.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안정성 측면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BPS, 북밸류 퍼 쉐어, 주당 순자산 가치. 북밸류, 여기서 왜 책이 나오느냐? 장부라는 뜻입니다. 장부. 옛날에 장부책이라고 장부에 기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부 가치 북밸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순자산 가치라는 거고, 이거는 그 회사의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주당 BPS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 10,000원의 순자산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응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PBR입니다. 프라이스. 요거는 PER 할 때 그 프라이스와 똑같습니다. 북밸류 레이쇼,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즉, 이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로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거. 현재 주가가 만약에 20,000원이다. 그러면은 아까 BPS가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PBR은 얼마일까요? 그냥 나누기 하면 돼요. 2배, 2배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50,000원이다. 그럼 5배 되는 거고요. 100,000원이다. 그럼 10배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거 역시 멀티플, 배율 지표라고 보면 돼요. 이게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PBR이 1배 미만이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 회사가 이 BPS라는 게 청산가치일 수도 있어요. 한 주당 청산가치,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PBR 1배 미만이라면 만약에 0.5다. PBR이 0.5예요. 그럼 뭐예요? 극단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다 사서 청산해버리면 2배를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배가 되니. 이해갑니까? 그게 곧 청산가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성은 떨어지죠. 그 회사 주식 내가 다 살 수 있어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PBR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업이 벌어서 쌓아둔 자산을 주가와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지표는 아까 PER이라고 말씀드렸죠. PBR은 과거와 현재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벌어서 쌓아놓은 걸 가지고. 그리고 아까 ROE 때도 말씀드렸죠. ROE, 효율적인 자본 배치, 수익성 지표이기도 해요. 자산을 쌓아놓고 뭐 할 건데, 그 자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갖다가 빨리 뭐 재투자를 하든 뭔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Y3 자산이 100억이 있어. 근데 1년에 매출이 10억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빨리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 어디 운용사에 맡기든지 투자를 하든지. 자, 그래서 이 순자산은 질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 그냥 현찰로 다 있어. 아니면 땅이 있어. 알짜 땅, 명동의 땅을 갖고 있어. 이런 회사랑 공장, 기계장치를 갖고 있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좌초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테슬라랑 현대차를 비교해드렸습니다만 현대차에서 내연기관을 만들고 있는 사업부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처분해야 할 좌초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에, 테슬라에 좌초자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공장, 기계장치, 아까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기업과 현금 위주로 갖고 있고 현금화하고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진 기업이랑은
이 질적인 BPS, PBR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즈 부스터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많았어. 이거 우리가 다 그냥 먹고 죽자라고 할 때 배 터져서 못 먹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어떤 그 중개 사업자가 와서 떨이로 내가 팔아드리겠다라고 해서 잔뜩 팔아줬어. 그럼 한꺼번에 그 돈이 회사로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재고 자산의 가치도 변동될 수 있는. 아니 우리 이거 안 팔려갖고 막 창고에 쌓아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동량이 멈춰버렸대. 야 있는 거라도 빨리 긁어 와봐. 갑자기 뭐 마스크 이렇게 쌓아놓은 회사가 마스크 안에 막 몇만 원씩 판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가치의 상승 혹은 하락 가능성도 같이 봐야 되는. 재밌죠? 재밌어 죽겠죠? 나도 이렇게 재밌지?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PB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PBR이 0.2배인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 내가 다 사고 청산해봐. 그러면 5배를 벌 수 있어. 근데 이 회사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이미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냥 대대손손 거기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해서 PBR 1배 이하 기업, 이론적으로는 청산하면 이득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자산주라고도 해요. 땅이 많은 회사. 근데 그 자산을 가지고 뭘 할 건데? 결국 자산을 가지고 수익성을 높이거나 벌어서 주주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주들이 같이 향유를 하는 건데 그냥 꽁쳐놓고만 있어. 배당도 안 해. 벌어서 쌓아만 놔. 그러면 그냥 대주주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PBR도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상법 개정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PBR은 보완 지표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PER, 뭐 적자 기업에서 PER 계산이 안 나올 때 뭐 PBR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PBR만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싸다 비싸다는 거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소프트웨어 기업 있죠. 그런 회사에는 있는 자산이 뭔지 알아요? 그냥 컴퓨터랑 사람이에요.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 그리고 자산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 PBR이 10배, 20배, 막 30배 이래요. 근데 어떤 회사, 공장 위주로 하는 회사는 PBR이 0.3배 막 이래요. 그러면 0.3배짜리 회사랑 30배짜리 회사랑 비교해 봐봐요. 여기 비싸 보이잖아. 그걸 평생 소프트웨어 IT 4차 산업 기업은 못 사. 그러니까 이런 맹점에 빠지면 안 된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ROE 설명드렸죠. ROE. 기억나시죠? ROE, 예쁜 ROE. ROE가 예쁠수록 좋은 거예요. 리턴 온 에쿼티,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그러니까 주주들이 똑같이 자본금을 투자해 줬을 때 이걸로 10% 버는 회사랑 2%밖에 못 버는 회사랑 어디에 투자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ROE가 높은 회사에 훨씬 더 자본 배치 효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퀘스천을 던져드렸죠. ROE 2% 기업, 3%인 기업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진이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경영 성과 또 자본 배치 효율성을 따져보는 지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ROE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OE가 높을수록 PER도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PER이 낮다, ROE는 높다, 자본 효율 엄청 좋은데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그래서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 형님, 이름이 더럽게 어려워요.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9대 투자세도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티셔츠 더 크게 만들면 여기 어디쯤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인데 저 PER, 그러니까 PER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 ROE가 높은 기업만 찾아서 퀀트 방식으로 투자를 해도 벌 수 있다라는 걸 일종의 마법 공식처럼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ROA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ROE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아요. 총 자산입니다. 에셋, 미래 에셋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에셋이 자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자산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순자산이 아니죠. 부채도 들어가는 게 총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야, 빚도 자산이야 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예, 부채와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이니까 ROA가 높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물론 이 안에서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좀 발라서 살코기 발라내듯이 봐야 됩니다만 이게 높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부채를 잘 활용한다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 2억 원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낸다면 ROA가 5%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그 ROE가 5%인데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을 벌 수 있거든? 어디 가서 2억만 좀 더 땡겨와 봐라. 그래서 은행에서 2억 원의 빚을 냈어. 그래서 이익이 2,000만 원으로 이건 뭡니까? 100%가 올라간 거예요. 그쵸?
ROA는 똑같이 5%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렛대, 레버리지를 잘 쓴 거죠. 그러면은 이 2억에 대한 이자율 5% 준다고 해도 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이자만으로 1,000만 원을 더 버니까 안 되는구나, 이 회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이자율입니다. 여기 밑에 있죠. 부채 구조와 질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예를 들어서 1%에 빌려왔어. 그걸 가지고 5%의 ROA를 내는 거랑 한 3%로 빌려와서 3%의 ROE를 내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발라봐야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손익계산서 낼 때 금융 비용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부채를 얼마나 싸게 잘 빌려왔는지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렛대 효과. 왜 투자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 쓰지 않습니까? 신용융자 같은 거 비투하지 않습니까? 집 살 때 어떻게 사요? 주택담보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해서 ROA로 내 집의 수익률을 계산해. 내가 5억만 가지고 은행빚 5억을 내서 10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됐어. 그러면은 ROE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100% 수익이 되는. 근데 ROA 기준으로는 10억 대비 50% 수익이 되는 거. 이해갑니까?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만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할게요. EV, EBITDA. 이게 사실 투자할 때는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M&A 때 주로 기업의 적정 가치 구할 때 이거 많이 씁니다. 일단 EV는 뭡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 여기 써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가 뭐예요? 기업 가치. 옛날에 기아 농구단 이름이 처음에 엔터프라이즈였어요. 왜? 기아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K9 같은 큰 차. 대형, 그러니까 시그니처인 가장 큰 세단이 엔터프라이즈였어요. 기업인들 탓이라고, CEO들 탓이라고, 체어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이라는 거고 기업의 총 가치를 EV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비이클, 전기차 아니고 EV, 기업 가치. 해서 요거를 에비타로 나누는 겁니다. 에비타는 뭐냐면 E는 항상 거의 어닝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입니다만 earnings, 이익이죠. before, 전에.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게 뭐냐면 이자 내죠. 세금 내죠. 그리고 자산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장 보여드렸죠. 근데 공장 장치를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를 우리 전자칠판 사서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30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막 꺼지고 고장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승질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5년 안에 상각을 하는 거예요. 전자칠판을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그러면 5년 동안에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남은 가치가 80만 원, 그 후에는 60만 원, 그 후엔 40만 원, 그 후엔 20만 원, 그 후에는 0. 상각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우리 회사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간 거는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갔죠. 돈이 나갔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TV가 우리 회사로 들어왔죠. 그럼 100만 원의 현금이 나가고 100만 원짜리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비용으로는 아까 현금 이름이 나간 거지만 자산으로는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니까 5분의 1씩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얘기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자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상각도 나가는데 현재 기업 가치가 그거의 몇 배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익에 벌어들여서 남긴 세전 영업이익의 몇 배인가. 그러면 이 배수가 높을수록 고평가인 거겠죠. 이것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인수한 뒤에 몇 년 뒤에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그 권리금 같은 거. 자영업할 때 권리금 주고 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김밥집을 해. 근데 거기 장사가 정말 장대. 그래서 막 권리금을 3억을 달래. 근데 저기 1년에 벌어서 얼마나 남기나? 한 1억씩은 그래도 남기는 것 같아. 그럼 권리금 내가 3년이면 뽑는 거잖아요. 근데 1억씩 벌어 남기는 가게에서 권리금을 10억을 달래. 그럼 내가 고스란히 10년 동안 벌어 남겨야 돼. 그래서 이거 M&A 때 이런 거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대략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거를 아는 지표로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뭡니까? 시장이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결과가 나와야 주가는 모멘텀이 생기고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면은 주가는 실망을 하고 이게 쇼크,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서프라이즈가 될 거를 찾아야겠죠. 근데 서프라이즈가 될 걸 찾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5만 원은
어떤 시장의 기대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암묵적인 합의, 시장의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실적 추정치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300억이 나올 거야. 이게 지금 컨센서스라고 치죠. 근데 이 회사가 한 360억을 발표해 버렸어. 주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겠죠. 근데 260억을 발표했어.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일회성 비용 때문일 수도 있고 4분기로 이연이 됐습니다. 아니면 4분기에는 이 2배가 나옵니다. 그럼 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당장 이것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알아야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모멘텀 혹은 재료 소멸로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잔뜩 기대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이 컨센서스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 그 회사가 다 그냥 함구해갖고 비밀 엄청 지켜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랐어. 그런 거 했다고? 나 처음 들었는데? 주가 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들이 언제 나온대? 뭐 발표한대? 다음 달에 공시한대? 다음 주에 공시한대? 막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나오자마자 주가는 작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은 기업은 뭐예요? 기업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그냥 주가 올라가시라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식은 뭐다? 아까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내가 투자를 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예금을 맡겨도 이자를 주는데 내가 예금보다 원금 보장도 안 돼. 하이리스크인 기업의 자본을 에쿼티를 투자했으면은 그 기업이 벌어서 남긴 걸 나눠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배당이라는 거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성향은 참 온순하죠. 즐겁고 낙관적이고 배당 성향은 뭐냐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남긴 것 중에서 얼마큼을 배당하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00을 벌었는데 30만큼만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뭐다? 30이 되는 거예요. 50을 배당을 한다. 그럼 배당 성향이 50.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30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짠물 배당하는 나라인 거고 뭐 개선이 돼야겠죠. 시가 배당률은 뭐냐? 이거는 이제 주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한 주당 배당금, 이거 DPS라고 하는데 한 주당 배당금 대비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 주당 배당금 나누기 주가를 한 게 시가 배당률. 해서 지금 내가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DPS 한 주당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시가 배당률은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행 예금이 한 2%밖에 안 되는데 예금 이자율이 그건 2배를 준대. 그러면 이거는 고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이것도 항상 그 매크로 상황에 따라 막 다 달라진다고 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4%대예요. 그러면은 이 5%의 배당이 과연 메리트가 있어 보여?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낮을 때의 이 시가 배당률과 금리가 높을 때의 시가 배당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2년도, 23년도에 금리가 높을 때 고배당주들도 막 주가 막 떨어졌었거든요. 왜? 은행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배당을 주는 방식은 현금으로 주는 배당도 있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 연말에 한 번, 물론 이거 한 4월 초쯤 그 금액은 입금이 됩니다만 중간 배당, 요거는 반기, 6월 기준으로 분기 배당, 3, 6, 9, 12, 특별 배당, 삼성전자처럼 돈 우리 이번에 특별히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더 배당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식의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IR, Investor Relations라고 해서 주주와의 소통입니다. 얼마나 자기 회사를 잘 소개하는가, 주주들에게 잘 알리는가. 영화도 100억짜리 제작비 드는 영화에 홍보비가 2, 30억 되는 경우 결국 얼마나 마케팅을 하는가 홍보를 하는가가 흥행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기업의 주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세상에 안 알아주는. 그럴 때 IR을 잘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건 노다지 IR 노트에서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총 주주 환원율이 뭐냐면 이게 사실 총 주주가 아니라 총 주주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주가 상승까지 합쳐서 주주 입장에서의 실제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에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주가가 오른 것까지 해서 주주 입장에서 실제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의 2년치였나 이게 막 70%막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 이 주식을 팔 이유가 있습니까? 배당도 잘 주고 알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IR도 잘하고 이런 회사 예쁜 거죠. 그리고 성장 기업일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배당을 해? 근데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주주 환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성장주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AI, 로봇, 뭐 바이오 기업들은 당장은 돈을 못 벌어도 꿈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주주 환원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까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장치 산업. 근데 장치 산업 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돼. 이런 기업에게 배당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 역시 자본 배치예요. 버핏 할아버지가 야 너네 그 배당금 가져가서 나보다 더 잘 굴릴 자신 있어? 나보다 더 ROE 높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쟁여놔. 우리가 더 많이 벌어줄게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70만 달러, 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당 막 12억, 13억까지 갔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건 이제 버핏이니까 가능한 얘기. 여기는 이제 한국거래소인데 한국거래소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황소가 곰을 쓰러뜨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그게 불화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불의 의미도 있어요. 황소 같은 장. 불화도 있습니다만 불을 뿜는 장. 왜 황소상이 있을까요? 왜 상승장을 황소로 비유할까요? 혹시 아세요? 황소는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뿔을 밑에서 들어 올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 곰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앞발을 내려 찍으면서 싸우죠. 그래서 하락장을 베어마켓, 상승장을 불마켓. 사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 여러분? 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도 이렇게 불이 보세요. 뿔로 밑으로 이렇게 하면서 곰을 쓰러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마켓이라고. 그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소도 벌고 곰도 벌지만 돼지와 양은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베팅하는 사람도 벌 수도 있고 마이클 버리처럼 황소, 그러니까 상승장에 베팅하는 사람도 벌 수 있지만 그냥 귓동냥이나 하고 어디 좀 좋은 종목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잡아먹히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분석에 기초를 했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죠. 막 재밌어 죽겠죠. 나도 막 내일부터 막 펀더멘털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싶어 죽겠죠. 이제 이거 들으면 또 여러분 차트 분석하고 싶어 죽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촛불. 그렇죠. 요 불 하나 붙여볼까? 그럼 촛불 같죠. 그래서 이거를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촛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 하나가 하루일 수도 있고 주, 월, 분기, 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봉, 월봉, 일봉, 뭐 연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HTS나 MTS에 다 나오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양봉일 경우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경우에 양봉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음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쉽죠?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종가고 그리고 장중에 위로 갔다 온 부분 장중에 아래로 갔다 온 부분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되는 거예요. 음봉도 똑같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장중에 어디까지 갔다 왔는가. 쉽죠? 자, 그런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차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 알려드릴게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갭이 이제 대체 거래소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캔들이 이렇게 있을 때 떠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날 요거를 갭 상승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이거 뭡니까? 점상 상한가인데 거래량도 없이 그냥 시초가부터 상한가 그러면 이만큼은 갭 상승을 한 거죠. 이걸 갭이라고 합니다. 혹은 갭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갭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마이너스 5%로 출발을 해 마이너스 10%로 마감을 해 그럼 이런 형태의 장대 음봉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5%만큼 갭 하락한 데다가 장중에 추가로 떨어진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선이 쫙쫙 나오죠.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게 보통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나오거든요. 기본 세팅이 이래요. 말 그대로 5일 이동한 주가의 평균, 종가 기준으로 20일 평균, 60일 평균이라는 거예요. 20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5일은 어떤 의미예요? 일주일. 그렇죠. 20일은 뭐예요? 거의 한 달.
60일은 거의 3개월. 물론 50일로 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개개인의 취향이고 120일 반기. 200일이면은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거래일로 따지면 250일이거든요. 근데 200일선이라는 거는 중장기 이 산업의 흐름을 보기도 합니다. 업황, 사이클. 그거를 의미하는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깼죠? 그러면 이때가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크로스. 크로스인데 안 좋은 방향으로 데드 크로스. 하락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보면 올라가요, 이번에는. 그러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21선인데 21선이 여기서 또 데드 크로스가 났죠. 또 반대로 여기에서는 21선이 61선을 치고 올라갔어. 이게 골든 크로스. 이게 차트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원칙만 정해놓고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5일선이죠. 11선. 나는 무조건 정배열되어 있을 때만 산다. 혹은 정배열이 시작됐을 때 산다라는 원칙 하나만 정해놓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윙 투자자니까 5일선과 21선만 볼 거야 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요. 샀어. 깰 때 팔 거야. 문 여기서 처음 팔았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수익을 먹은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으니까 여기서 나는 팔 거야. 기다려보자. 골든 크로스 날 때까지. 그러면 언제 다시 골든 크로스 났습니까? 이때 났죠. 그러면 이때 나는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아낀 거겠죠. 그럼 나는 다시 데드 크로스 때 팔 거야 라는 원칙. 그럼 언제예요? 이때 팔았겠죠. 이만큼을 번 거겠죠. 참 쉽죠.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걸 왜 못해? 다 알려줬잖아. 이 비디오가. 이거 다른 어떤 차트를 펼쳐놓고서라도 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확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안 맞는 차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번, 수십,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한다 칩시다.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면 벌 것 같아요? 안 벌 것 같아요? 이게 쓰레기 같은 주식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하향되고 있으면 그런 건 안 돼요. 우상향되는 정배열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 우량한 기업 내에서만 추려서, 혹은 우량한 지수, 나스닥이 됐든 S&P가 됐든 뭐 코스피가 됐든 혹은 코스피 우량주가 됐든 몇 개만 추려서 보면은요, 이 원칙만 지켜도 법니다. 나는 조금 더 장기 투자자니까 그래 61선만 따라갈 거야. 그럼 이때 사서 이때 처음 팔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는 팔고 다시 위에 있을 때 요때 또 샀죠. 그리고 요때 깼을 때 이때 팔았겠죠. 그래도 이만큼은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원칙. 사람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원칙을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원칙대로만 지키면 최소한 잃지는 않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지표들 막 갖다 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에서도 이거 돌리는 거 뭐죠? 이거 추 하나 이렇게 있어서, 아니 다트 말고 여기다가 하얀 공 하나 찡 돌린 다음에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추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을 하고 이쪽 번호 쪽으로 배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게임을 수십, 수백, 수천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쪽에 탄착군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을 때 이기는 게임을 하라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일 경우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배열된 상황이고 이거는 역배열된 상황인 겁니다. 하락하고 있죠. 누가 봐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이게 200일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어때요? 누가 봐도 안 좋죠. 그럼 아까 그 원칙을 지킨 사람. 나는 정배열일 때만 살 거야. 혹은 단기선이 중장기선보다 위에 있을 때만 살 거라면 이 주식을 샀을까요? 거의 살 기회가 없었겠죠.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올라와서 이때 샀죠? 그쵸? 근데 21선 매매를 한다. 이때 팔았겠죠? 벌었겠죠? 여기서 쉬었겠죠? 21선 처음으로 올라와서 이때 장대 양봉이다 샀어. 이만큼을 잃었네. 그쵸? 자, 한 번 잃었어요. 다음.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다시 팔 수밖에 없어서 거의 또이또이.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요만큼은 좀 벌었겠죠. 그 다음은 또 여기서 못 치고 올라왔고 계속 팔았고 여기서 한번 살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팔 기회가 있었죠. 요만큼은 또 벌었어요. 이 하락장에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계속해서 골든크로스 못 나오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기회가 찾아온 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팝니까? 뭐 여기서 팔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역배열된 상황에서는 확률은 더 낮아지는 거죠. 승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패자의 게임이니까. 근데 그 패자의 게임에서도 전쟁에서는 졌어도 전투에서는 한두 번 이길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이기는 전쟁만 해야 되는 거고 지는 전쟁이라도 한두 번 이길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좋지. 이게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원칙이다. 이격도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평선이 많이 벌어지죠. 여기는 좁죠. 그렇죠? 여기는 넓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넓어졌죠. 이격도가. 물론 이게 어떤 선 사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벌어질수록 고성장을 한다,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지표랑 같이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아주 단순히 그냥 이격도라는 개념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매물대는 뭐냐면 과거에 이 주가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요때가 제일 많이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단순히 이때 주가가 제일 오래 머물렀잖아.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많고 이때 매물량이 많고 이때 물린 사람이 많겠죠. 우리가 흔히들 주가 할 때 아씨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피레침이잖아. 피레침. 장중에 갔다 온 피레침. 그러면은 내 뇌리에는 여기 37,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뭐 얼마입니까? 한 15,000원 밖에 안 되지만 아씨 37,000원 팔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 거래량을 보면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은 아주 잠시 갔다 온 잠시의 가격일 뿐 이 가격에 실제로 판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때도 잘 봐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근데 이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분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형, 목매다는 거. 상승 삿바형도 있고 상승 잉태형. 그러니까 장대 음봉인데 그 안에 양봉이 잉태되고 있는 거야. 몰라. 일단 이렇게 막 표현을 해. 이거는 반대로 또 하락을 품고 있다. 하락 잉태형. 상승 장악형. 떨어진 날보다 이거를 몸통으로 더 감싸 올렸다. 이거는 상승 에너지가 더 많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건 또 반대. 해서 뭐 적산병, 흑산병도 있습니다. 적산병 그러니까 양봉 3개 떴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 하락 3개 떴을 때는 부정적인 신호, 다 도망가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꼭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보세요. 자, 여기서 빨리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샛별형 막 찾아.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그 의미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상승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미국식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반대예요. 미국은 하락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상승하는 게 초록색이고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태권도 학원에 가도 파란 띠보다 빨간 띠가 높죠. 그리고 그 용포, 임금님 용포도 임금님이 무슨 색 옷 입습니까? 빨간색 용포 입지 않습니까? 세자가 푸른색을 입고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빨간색을 입었던 그 전통에 따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이 캔들 자체를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본이 행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색깔을 가져다 쓴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올라가는 게 초록불이고 내려가는 게 빨간불인 엘리베이터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블루칩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블루칩, 블루오션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용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영향이 이게 일본 그 일장기 한가운데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차트를 바꿨다 해서 그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만 확인은 되지는 않았고요. 자, 거의 다 끝나간다. 공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투자자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라는 게 누구에게나 정보의 불균형 없이 공정하게 그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시예요. 투자자 사이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완전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시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DART, 다트라고도 하는데 한국거래소 공시 채널 KIND, 카인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공시 채널입니다. 공시에 4대 요건이 있어요. 공시를 질질 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속하게. 적시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풍문이 난무합니다. 그 회사 뭐 어떡하더라,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다더라, 뭐 주가가 왜곡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확해야 돼. 호재든 악재든 왜곡이나 누락된 것 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 이해 용이성도 중요해요. 쉬워야지. 근데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공시의 원칙이기는 합니다. 물론 더럽게 어려워요. 공평성. 그러니까 Y스트릿을 통해서 공시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겠습니까? 네, 어렵죠. 그래서 형평성이 보장되는 이 정보 전달 매체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나 금감원 같은 법적으로 그 지위를 위임받은 기관이 공시도 담당하는 겁니다. Y스트릿이 공시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거래소 들어가보면 나오는 건데 공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발행시장 공시. 아까 발행시장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통시장의 반대말. 주식을 발행할 때 필요한 공시예요. 상장할 때 뭐 증권신고서, 그리고 투자설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유통시장에서는 정기, 수시, 공정, 주요사항 보고서, 기타 공시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정기 공시라는 거 뭐야? 정기적으로 나오는 공시. 분기가 끝났으면 뭘 내야 되죠? 분기 보고서.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반기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6월까지 끝나고 나서 물론 12월 결산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보고서는 뭐예요? 1년치를 내는 거. 이게 정기 보고서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수시적으로 공시할 거 있죠. 조회 공시. 너네 무슨 일 있어? 한국거래소에서 조회를 넣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Y스트릿이 엔비디아로부터 500억짜리 수주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조회 공시입니다. 주요 경영사항도 있어요.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 라인 하나 멈췄습니다. 불났습니다. 공시해야 하죠. 재해 발생. 아니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받게 됐습니다. 아니면 단일 판매 계약, 우리 엔비디아에 100억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신규 투자도 마찬가지고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에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 혹은 파산, 소송 제기, 감사 의견 부적정. 이거는 뭐냐면 감사 의견이라는 건 외부 감사인이라고 해요. 외부 감사인이라는 거 이제 회계사들을 말하는데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저 회사가 쓴 장부가 맞는지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작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줘야죠. 도장도 찍어주고. 그래서 감사 의견 적정이라고 해야지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라는 거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 의견을 우리 안 드릴래요. 아, 우리 너네 거에 우린 도장 못 찍어주겠어 라고 하는 게 부적정입니다. 적정 도장 안 찍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장사로서 상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감사 의견이 적정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공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겠죠.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지 주총 결의 등등도 주요 경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공시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정공시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공정하게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쉽죠? 이게 뭐예요? 이 회사가 IR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Y스트릿 자산운용의 이대호 펀드 매니저만 불러다가 자기네 회사 소식을 알려줘요. 우리 조만간 애플에 500억짜리 공급할 거야. 삼성전자에 300억짜리 공급할 거야 라는 걸 특정인에게만 알려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장래 계획, 경영 계획, 영업실적 전망, 잠정 영업실적, 주요 경영사항 등을 IR 할 때, 즉 투자자 미팅을 할 때, 선별적으로 제공을 할 때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게 공정공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떻죠? 너만 알고 있어. 혹은 연구원님만 알고 계세요. 연구원님이 페이퍼를 쓰세요. 혹은 펀드 매니저들도 한 10명만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외부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소외받는 건 누구예요? 철저하게 개인 투자. 외국인 기관은 이런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지만 개인 투자는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보자고 우리가 한 게 노다지 IR 노트입니다. 이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이런 IR을 듣는 사람들한테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가 원고료까지 드리면서 이거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이 네이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특강을 다 들으신 분께는 저희가 이거 쿠폰, 무료 쿠폰 쏴드릴 겁니다. 와이즈클럽도 마찬가지. 해서 공정공시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너만 알고 있어. 저희는 개인 대상으로 IR 안 합니다. 귀찮아. 개인 투자 맨날 뭐 주가 떨어져 뭐라 하고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개인 대상으로 IR 안 할래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거 깨보자고 Y스트릿이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주요사항 회사가 부도 났어. 은행 당좌 거래가 정지됐어. 아니면 어디랑 합병해. 이런 것들은 즉시 공시를 해야 하죠. 그리고 지분 변동 공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변해요. 혹은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이 되면은 5영업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매수,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 내부자가, 임원이 혹은 대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미리 계획을 공시하도록 제도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30일 혹은 90일 전까지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지 말고 앞통수를 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라는 게 결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의 의미가 그거예요. 알려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판단은 투자자가 할 것이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제출 시기가 이렇게 있고, 조회 공시 같은 경우에 이거 답변하라. 너네 엔비디아에 300억 납품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빨리 답변해. 이게 오전에 조회 공시 들어가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들어가면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분 변동 공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영업일 이내에, 시황 관련된 조회 공시는 다음 날까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너네 주가 왜 이렇게 변동해? 무슨 일이 있어? 주간식으로 답해봐 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다음 날까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별일 없다고 하죠. 이거 공시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전자공시 앱에서도 이렇게 마이로 들어가서 마이 공시 설정, 그 다음에 관심 기업 알림을 설정을 해서 푸시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여러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거를 구독하듯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자공시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API라고 하나요? 그 데이터를 끌어와서 알림으로 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심지어 네이버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것도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요거 뭡니까? 세모. 이건 뭐예요? 괄호. 이건 뭐예요? 짝대기. 마이너스. 근데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해서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금융위원장을 세워다가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뭐 이렇게 돼서 막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실제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이거를 부의 표시라고 해요. 부의 표시. 마이너스라는. 근데 이게 옛날 재무제 표현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요즘엔 잘 안 씁니다만. 해서 속이 비어있는 삼각형이 숫자 앞에 있다. 이거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괄호로 표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을 때 괄호 안에 100억이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그리고 금액 단위 있죠. 이 표가 나오는데, 뭐 표가 있는데 여기에 100이 있어. 그리고 표기가 따로 안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원이라고 써 있느냐, 억이라고 써 있느냐, 헌지 차이겠죠. 특히 삼성전자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회사는 원 단위로 쓸 수 있겠어요? 보통 이제 1000단위로 끊거나 10억 단위로 끊는데, 이런 회사는 훨씬 더 그 앞단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냥 뭐 몇백만 원 이런 거는 뭐 돈도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워낙 단위가 큰 회사들은 이렇게 축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많이 틀리는 게, 임원이 퇴임을 하면서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여기도 증감, 마이너스 11,680주를 판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이걸 전량을 다 팔았다가 아니라 임원을 퇴임을 해서 특수 관계자에서 빠졌다라는 의미지, 이 주식을 장내에서 내던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거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초보 기자들도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또 하나, 기업들이 투자자를 많이 속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허를 우리가 출원했습니다. 근데 출원했다는 건 그냥 특허청에 서류 냈어요. 우리 특허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냈을 뿐이지 취득한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 취득이 되어야만 그 회사의 특허권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 Y3도 특허 출원 500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라는 거고. 그리고 보도자료만으로 우리가 뭐 할 겁니다, 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가 좀 낮아집니다. 예전에 가짜 보도자료도 있어요. 그 회사를 사칭을 해서 그 회사 투자자가 기자들한테 전체 메일을 보낸 적이, 우리 주식회사 Y3인데 애플에 500억 공급 확정됐습니다. 보도자료 문의는 어느 경영지원팀 뭐 이대호 과장, 이런 식으로 완전 세긴 거였죠. 그게 실제로 기사화가 됐어요. 왜? 기자들은 그거 일일이 확인 안 하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막 쓰거든요. 온라인 기사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는 장난을 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 단독기사. 단독기사는요, 이렇게 앞머리에 나오죠. 외신에서는 익스클루시브라고 합니다. 단독기사는 뭐다? 혼자 썼어요. 기사가 발생도 있고 보도자료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같이 쓰죠.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취재해서 썼어요 라는 건데, 원래 취지는 이거는 특종이라는 의미예요. 특종, 단독 보도, 남들이 못 쓰는 걸 내가 혼자 알아내서 썼다라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흔해졌어. 그래서 이 꼴을 내 기사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존재감 있는 거 썼어요. 내 기사 좀 봐주세요. 라고 좀 많이 격화돼. 너무 많다 보니까. 단독 보도만 하루에 뭐 수백 개가 쏟아지는데. 근데 진정한 의미의 단독은 원래는 특종이어야 하는데, 기자들도 어쩔 수 없이 월급쟁이잖아요. 성과평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KPI 중에서 단독 보도 몇 개 했느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같지도 않은 걸 단독을 다는 거예요. 이른바 지르기. 한 100% 확인이 될 때까지 기사를 못 쓰고 있으면 어때요? 누군가 먼저 써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한데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단독을 달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사실 맞아요 라고 그 기업에게 혹은 관료들에게 공직자들에게 확인을 할 때는 확인을 안 해주죠. 그건 저희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그냥 써버립니다. 출고를 해버려. 그럼 그 회사에 조회 공시가 들어가겠죠. 한국거래소에서. 혹은 투자자들의 문의가 들어가겠죠. 다른 기자들의 취재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뚜껑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른바 단독 보도를 그냥 질러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 중에 기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공시 없는 보도자료, 그냥 단독 보도에만 다 믿으면 안 된다. 속을 수도 있다라.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요,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한글이랑 산수 정도 알파벳은 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 정도예요. 이 위에서 어떤 뿌리를 내릴 것인가, 어떤 토양을 바탕으로 얼마나 줄기를 뻗어 올릴 것인가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서 이게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 자세한 내용은 밑에 댓글이나 이 영상 설명문으로 글을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와이즈 클럽이라고 매주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슈퍼개미의 세미나를 매주 직접 듣는 겁니다. 그게 와이즈 클럽이라고 하고 이게 한 달에 무려 비싸요. 15만 원. 그러니까 학원비예요. 웬만한 학원비예요. 그리고 노다지 IR 노트라고 있죠. 이거는 뭐다? 그 기업의 IR 내용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은 구독 서비스인데 이게 한 달에 29,000원이죠. 2.9만. 요거는 실제로 노다지 IR 노트를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들, CEO들,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발품 팔아서 다녀야 되는 거 혹은 주변에서 모아야 되는 걸 다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잘했다고 막 칭찬받고 있어요. 너무 뿌듯해요. 물론 우리 필진 여러분이 많이 또 소싱을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 에디터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여기까지 완강을 들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와이즈 클럽하고 노다지 IR 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8만 원입니다. 뭐 또 드릴까? 뭐 드릴 거 없어. 이거라도 벗어.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하나가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의 기초이고 우리 글로리아가 저희 CFO가 와이스트리 CFO가 재무제표 보는 법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시 보는 법 등등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마라고 치죠. 그 말에 과거 이력이 어땠는지 장단지의 두께는 어떤지 뭘 먹었는지 기수는 누가 올라타는지 그 기수는 과연 우승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말도 마종마다 이 말의 아빠 엄마가 누군지 해서 이 말이 또 결정되기도 하죠. 그런 걸 알아야겠죠. 그거를 심지어 경마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찰리 먼거도 페리 뮤추얼이라고 일시적 잘못된 베팅에 투자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데이터로 확인을 해요. 이 말이 우승할 확률. 그런데 배팅이 낮게 매겨져 있을 때 이걸 찾는 거죠. 심지어 말도 그렇게 접. 근데 저의 건강은 제가 어제 먹은 음식, 제가 지난달에 읽은 책, 작년에 읽은 책이 저의 머리부터 몸이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뭘 어떻게 투자했느냐, 뭘 어떻게 벌고 있느냐, 뭘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누가 경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무엇을 쌓아놨느냐가 이 회사의 또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재무제표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숫자를 가지고 스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숫자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석도 있고 기업의 IR도 들으면서 수많은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퍼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퍼즐 있잖아요. 그럼 이 퍼즐 조각들이 다 있어. 뭐 이런 조각들이 다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0피스짜리인데 100피스만 모아서도 이게 뭔지를 맞출 수가. 예를 들어서 뽀로로야. 뽀로로 안경 부분만 찾으면 알 수 있겠죠. 코끼리야. 코 부분을 찾으면 운 좋게도 한 50피스만 가지고 이거 코끼리야 라고 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걸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보고 IR도 듣고 애널리스트 세미나도 듣고 탐방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듣고 기업 측의 이야기도 듣고 뉴스도 듣고 하면서 이 퍼즐의 확률을 하나하나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노다지 IR로트에 가니까 기업 IR 담당자가 얘기 안 해? 거기에서 순식간에 퍼즐을 이만큼을 줬어. 애널리스트,
밥 먹고 맨날 그 기업만 분석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이만큼을 분석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이거랑 같은 그림이구나만 유추할 수 있으면 이건 투자해도 되는 기업이다. 지금 좋은 산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인데 아주 기초가 되는 게 그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엉덩이 부분만 봤을 때 이게 코뿔소인지 코끼리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코뿔소의 코끼리의 코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기는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 요거 다음번에 우리 Y3 CFO 글로리아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이버 창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 증권 있잖아요. 증권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의 증시 상황이 있죠. 국내 증시 들어가면은 국내 증시 상황이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시가총액 있죠, 여기에. 시가총액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기업을 검색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찾아볼까요? 두에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어. 와, 시가총액이 44조 원입니다. 네이버랑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시총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이겼어.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 일단 아까 주가 곱하기 주식수의 합, 이 기업의 전체 가치인 시가총액 여기 나오죠. 44조. 코스피 6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PER도 얼마 나오는데 NA, not available.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ER은 적자인 기업엔 나오지 않아요.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다 곱하기 해봐야 마이너스 뭐 안 나오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59원이네 EPS가. 이거 웃으면 안 돼. 누가 웃었어? 자, PBR은 5.8배가 나옵니다. BPS 한 주당 순자산이 11,800원인데 지금 주가는 68,000원이다 보니까 PBR도 꽤 높죠. 그러면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봐야죠.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은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 여기 보이죠? 여기 종목 분석.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여기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대략적인 주가 시세도 나오고요. 신용 등급도 나오죠. 주요 주주 구성도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보시면 돼요. 컨센서스라고 있죠. 여기 컨센서스. 제가 아까 컨센서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함의.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평균값.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실적 추정치의 평균. 이 컨센서스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 2025년 올해 영업이익이 여기 단위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조 1천억 원입니다. 1조 1천억 원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4조 원이에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PER이. 주식수로 물론 나눠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하면 40배가 넘죠. 그러면은 PER 주식수로 EPS는 한 주당 529원 해서 PER이 129배입니다. 엄청 높죠. 근데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PER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성장세를 같이 봐야 된다. 왜? 내년에 실적이 따블라면 이거 절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닙니다만 26년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1.4조까지 높아지고 EPS는 827원까지 높아져서 26년 PER은 약 83배로 낮아집니다. 실적이 이만큼 늘어나서 27년에는 1조 6천억 원을 넘고 EPS가 1,000원을 넘어서 약 63배 PER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 뒤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년 뒤에 PER 60배를 주고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130배 PER이 2년 뒤에는 62배가 되고 여기는 28년도가 안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8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게 1.6조가 아니라 뭐 3.3조 한 2배가 된다 쳐요. 3.3조가 된다 쳐. 그러면은 이게 2,000원이 넘겠죠. 그러면 얘는 PER은 한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120배, 130배지만 3년 후에는 PER이 30배야. 근데 SMR도 하고 원전에 고성장하는 기업이 PER 30배가 비싸? 라고 되물으면 그래 너는 그래 많이 살아. 그래서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다만 약간 그런 향기가 좀 날 수도 있어요. 2020년, 21년에 저금리 시절에 보통 금리가 낮을 때는 고 PER이 좀 용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PER이 뭐냐? PBR이다. Price Dream Ratio다. 얼마나 꿈이 큰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는 기업마다 달라요. 산업마다 다르고 매크로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궁금해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비밀인데 유료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YG 리포트, FN 가이드에 있는. 근데 이거를 네이버가 그런 기업에게 일정 부분 돈을 주고 포털 사이트에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를 안 보더라도 심지어 이거 컨센서스 예전엔 제공 안 됐던 걸로 저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3년치 컨센서스까지 다 나와. 이것도 분기별로 나와요. 그러면 분기별 영업이익 검색했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죠. 주가는 성장의 기울기다. 그래야 모멘텀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기별 영업이익 있죠? 요게 영업이익이네. 요게 빨간색.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 찍어보면 숫자도 나옵니다. 6월 5일 기준으로 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2,975억 원이 컨센서스. 근데 최근에 좀 떨어졌어. 근데 뭐야? 왜 실적 추정치는 떨어지거나 별로 안 올랐는데 주가 왜 올라? 미래를 봐야죠. 미래를. 해서 26년 3월 걸 한번 볼까요? 없네. 그럼 연간으로 봅시다. 검색. 26년 거 검색. 연간. 이거 뭐야? 1조 4천억. 근데 오히려 추정치가 떨어졌네. 근데 주가는 왜 오르지? 아니야. 27년도는 오를 거야. 아유 씨. 그러니까 보세요. 드림, 꿈,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의 미래. 풍력 태양광보다는 원전이지. AI에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기를 먹으니까 두의 비리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시가총액 6위가 뭐야? 삼성전자도 제껴야지 라고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난 저게 3년 후에 5년 후에 과연 40조 원 넘는 시가총액이 합리적일 만큼의 실적을 벌 수 있을까? 난 좀 모르겠는데 라면 안 사는 거고 그래서 주식이 재밌는 게 누군가는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매칭이 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도 수급도 외국인 기관 개인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순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거래라는 거고 그게 시장,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쭉쭉 한 번씩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뭐 재무 분석, 재무제표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지표 있죠. PER,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거 다 나와요. 그러면 성장성,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얼마고 과거에 어떻게 변해왔고 ROE 여기 나오네. ROE. 두산에너빌리티 ROE가 마이너스 1.5 야.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뭐 부채 비율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부채 비율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우리 주식 투자 첫걸음. 이제 첫걸음을 떼셨으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걷고 뛰고 운동해서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